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맡은 저는 그 SK텔레콤 컨버전 스택크랩의 김규백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 준비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GMMP 규격을 설명드리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규격이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희 플랫폼을 간략히 한 장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M2M IoT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SKT는 12년 5월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오픈 M2M 플랫폼 OMP로 이제 약칭해서 많이 부르고 알고 계신데요. 그 플랫폼 상용화를 시작으로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모비우스,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모비우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어떤 하나의 브랜드명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시스템은 기존까지 OMP라고 불리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하고 이 단말이 연동하는 부분, 이 구간이 되겠죠. 이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구간에 저희가 국제 표준, 엣지의 국제 표준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SKT의 독자 규격인 GMMP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GMMP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뒤쪽 구간도 있습니다. 이제 단말이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읽어다가 쓰고, 그리고 이제 단말로 제어 명령어를 통해서 단말에게 제어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이런 플로도 있는데, 이쪽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오늘 설명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단말하고 우리 플랫폼 간의 GMMP입니다. 예상되는 질문은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엣지 표준은 사실은 이제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RESTful 기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 플랫폼 상태가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단말을 등록하면서 엣지 표준으로 하겠다, SKT의 GMMP를 하겠다,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모든 단말 개발사들이 엣지 표준을 쓰고 있지 않으세요. GMMP를 쓰는 이유가 판단하건대 아직까지는 단말이 HTTP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M2M이나 IoT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자원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말 제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HTTP를 지원해야 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면 그냥 TCP 소켓 열고 HTTP 헤더를 막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TCP 소켓 기반의 메시지 핸들링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국제 표준이나 지금 여기 엣지 말고 이제 원M2M이나 이런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에서는 HTTP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은 참고로 들으시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단말이 저희 플랫폼하고 인터랙션 하기 위한 TCP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 GMMP 부분입니다. 저희 단말 연동 개발을 할 때에는 저희 업무 포탈이 있습니다. 순서는 업무 포탈에서 서비스 계정을 신청하고 이런 단말 정보를 올려서 이제 이 단말 정보로 연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올리게 되죠. 그리고 단말에 필요한 연동 소프트웨어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서비스의 끝은 아니죠. 이제 단말하고 저희 플랫폼하고만 연동된 게 이게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뒷단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 역시도 이런 단말에 어떤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탈의 등록 절차가 있고, 실제 규격대로 어플리케이션 연동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양단 간 저희 플랫폼의 앞단 단말하고의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인터페이스에 말씀드린 대로 다 저희가 이제 오픈 API 인터페이스 규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라이브러리까지 이제 함께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편된 불과 이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22일 날 저희가 포탈을 고도화해서 오픈했습니다. 다 이 화면을 만나 보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바뀐 주소는 이제 HTTPS로 보안을 좀 강화하고 포트를 이제 80 포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개방화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것도 설명해도 그 개방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털에서 아마 그 세미나 신청을 하신 분은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11분으로 제가 봤는데, 박한철 대리님 맞으시죠? 11명.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미나가 있게 되면 앞으로도 이 포털을 통해서 계속 공지할 거고, 이왕이면 거기 이제 세미나 참가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1번에 해당되는 서비스 계정 신청이 여기 링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마 지금 제가 짐작컨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한 8, 90%는 다 이 과정을 하신 거죠. 이미 하셔서 메일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늘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설명의 범위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 부분은 또 다음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거나 준비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일일이 그 화면을 다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단말 등록 화면입니다. 단말 등록하면은 저희는 항상 어느 서비스에 어느 단말이 속한다라고 하는 이 소속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라메타인 서비스 네임,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선택이 이미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콜을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전화번호죠. 이거는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인데, 그 지금 뭐 M2M, 이 IoT 특수 단말들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 국번을 012로 할당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넣게 되고 시리얼 번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 체크는 이제 요 번호가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 아이디를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가능하시면 여기에 제조 시리얼 번호를 넣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네임은 이제 그 디스크립션을 위한 필드고요. 필수 필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플랫폼하고 연동해서 특히 중요한 필드는 요 세 가지 필드입니다. 요 세 가지 필드가 각각 우리 GMP 규격에 어떤 필드하고 매핑되는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이 앞에 화면이 이제 그 신청의 전부가 아니고요.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그 이 화면에서는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부분인데요. 그 always on을 하느냐 마느냐. always on이라는 것은 뭐 단어의 뜻도 그렇지만 저희 플랫폼하고 TCP 커넥션을 항상 맺어놓고 끊지 않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방법 말고,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할 때만 커넥션을 맺고 바로 해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 부분은 제어를, 단말로 제어를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 만약에 always on, 그러니까 커넥션을 항상 맺고 있으면 바로 그 소켓 디스크립트를 찾아가지고 그 뒷단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제어 방법,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이미 아실 텐데 SMS입니다. SMS는 지금 일체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특수 단말, M2M IoT 단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뎀을 갖고 있습니다. 모뎀. 예를 들면 데이터 온리 칩, 그러니까 SMS 자체가 이제 수신하지 않는 칩인 경우는 예외지만, 근데 뭐 비율적으로 보면 저희 뭐 만들어지고 있는 특수 단말의 뭐 거의 90% 이상이 그 데이터 온리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더 비용이 절감되고 해서 많이 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다 SMS가 수신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스로 명령어를 전달했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그게 저희 플랫폼의 이제 하나의 장점인 부분인데, 그러면 2차적으로 그 실패한 부분에 대한 SMS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게 싫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나는 SMS 온리로만 제어를 받겠다. 그렇게 1차 제어 방식을 설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2차를 한다. 그래서 이걸 저희 플랫폼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멀티패스 제어라고 이렇게 그 장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 요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 가능하신 그 메뉴 중에 등록 상태 조회라고 하는 쪽에 그 방금 신청한
단말이 이렇게 상태가 보입니다.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 승인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이 이제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서 설명을 또 하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되지 않은 단말의 상태에서는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인증 과정이기 때문에 정당한 레지스트레이션, GMMP 규격을 통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거치지 않은 상태의 단말은 인벌리드한 단말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MMP가 이제 이 순간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했냐 하면은 포탈에서 이제 이런 아까 그 번호를 가지는 단말 쪽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해서 이 플랫폼하고 연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규격을 이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다음 세션에서 라이브러리를 써서 좀 더 쉽게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서 자체가 상당히 뭐 방대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사실 이 규격서를 설명하는 오늘의 그 방식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힌트를 갖고 규격서를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격서는 지금 잠깐 제가 포탈에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일체 앞으로 이런 뭐 교육이 됐든 그 개발에 도움될 만한 컨텐츠는 그 포탈을 통해서 계속 그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도 제가 지금 포탈에 한번 접속을 해볼 텐데, 여기에 바로 지금 GMMP 규격 정의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참조 가능하시고요. 이 포탈은 또 필요하면 잠깐 또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 규격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오늘 이 부분을 다 설명하느냐, 사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옵셔널한 부분도 한 번은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필수 기능만 가지고 우리 플랫폼의 기능이 그것뿐이다, 그게 아니라 상당히 그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하고도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버하고도 연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규격과 내용이 아직은 상용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쓰는, 그러니까 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제어 이런 거에 사실은 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챕터로 보면 이제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챕터 중에서 이제 필수적인, 그러니까 필수라는 의미는 기본 동작을 위한 것도 있고, 사실은 그 단말을 만들면 SKT 그 납품 시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 SD QNS 팀에서 이제 그 주관을 해서 시험을 합니다만은, 그 시험 항목을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저희 이제 플랫폼하고 연동 규격을 시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내용이 또 필수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만 오늘 설명드리게 됩니다. 요 이제 참고에 있는 표준들인데, 그 엣지라는 규격과 뭐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SMS를 통한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3GPP 규격을 많이 참조를 한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참고로 그 엣지의 그 표준화된 과정인데, 모든 표준화가 뭐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겪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쪽을 보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연구를 했어요. 테크니컬 리포트 상태로 다 이게 인터넷에 요렇게만 치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들을 보시면 이런 도메인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 리퀘어먼트들을 막 나열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서비스적인 리퀘어먼트로 정리가 요 단계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서포트하기 위한 아키텍처는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가 잠시 돌아가면요, 바로 이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의 단말을 잘 케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 따로 있어야 되고 뒷단에 서비스 플랫폼은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 모든 지금 뭐 경쟁사 그리고 글로벌 M2M IoT 플랫폼들은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죠. 그래서 결국 인터페이스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이 단계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규격을 저희가 플랫폼에 풀리 구현을 해보니까 지금 국내 우리 M2M IoT를 개발하는 제조사라든가 어플리케이션사들의 요구사항에 다 충족하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해보니까 자꾸 이제 서비스를 붙여보니까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저런 기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그 국제 표준은 아주 기본적인 리콰이어먼트 셋을 우리한테 가이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뭐 그럴 기회가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GMMP라고 하는 규격은 사업 대응을 하면서 상당히 확장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장표입니다. 자, 이제 GMMP로 들어오는데요. 뭐 어느 그 메시징 프로토콜이 그렇듯이 코먼한 헤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GMMP 버전이 있습니다. GMMP 버전 지금은 아마 2.1로 이렇게 기입되도록 그 규격서상에 이제 레커멘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체크하는 로직은 없어요. 근데 일부 제조사들은 단말하고 저 버전을 이제 주고받을 때 단말이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보낸 거 대비 리스판스에서 실려오는 그 프로토콜이 이질적이면 뭐 체크하는 그런 로직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건 뭐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제 단말 쪽에서 그렇게 활용하신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랭스는 이 시작부터 뒤에 올 토탈 랭스이고요. 메시지 타입이 다양한 이게 어떤 종류의 메시지인가를 디파인하고 있는데 규격서를 참고하면 테이블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 스탬프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토탈 커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죠? 이게 앞으로 전달될 메시지의 전체 개수는 3개이고 이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이고를 나타내는 건데 왜 이런 구조가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M2M IoT에서의 그 메시징 그 어떤 특징은 그 짧고 간헐적으로 보내는데 이제 뭐 갑자기 몰려서 보낸다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데이터의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사이즈로 핸들링을 이렇게 해야지 저희 이제 서버 쪽에서도 그렇게 가정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 게 빨리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가변적이다 이러면 성능이 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뒤쪽에 이제 여기 이미 나와 있지만 그 메시지의 페이로드의 최대 크기가 2K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험하고 있는 지금 참고로 저희가 지금 15개 서비스가 저희 플랫폼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기준에. 분당 여기 테스트베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훨씬 많이 되고요. 그 중에 이미 상용 시스템으로 옮겨간 서비스가 상용적인 서비스가 15개가 있는데 근데 그 2K를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K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 레커멘데이션은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스토리지하고 연동이 바람직하고요. 저희는 계속 이 짧은 단위의 그 메시징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저희 개념이 있거든요. 저희 플랫폼에. 그러면 한 3K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5K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5K도 클라우드로 보내는 건 좀 약간 오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쓰시라는 거죠. 5K면 뭐 토탈이 이제 2K로 나눴을 때 3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고 1, 2, 3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저희가 그거를 잘랐다가 합쳐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합치는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분해서 데이터는 잘 저장하고 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OS 아이디하고 OS 키는 말 그대로 인증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동작할 때 이 값이 실리는 부분이 다른데 첫 번째는 이게 민 번호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최초에 내가 뭔가 플랫폼하고 얘기할 때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자신을 표현할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정당한 인증이 되고 나면 이 OSKey라고 하는 값을 플랫폼이 줍니다. 이건 마치 이제 서티피킷과 같아서 이걸 그 다음 메시징 주고받을 때는 항상
이 서티피킷을 요 필드에다가 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담기면 그 중간에 이제 받는 메시지를 다 인벌리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걸 해야 되고, 이 트랜잭션 아이디입니다. 트랜잭션 아이디는 단말이 보내는 경우에는 트랜잭션 아이디의 발급 주체가 단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그냥 뭐 인크리멘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부터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제어인 경우에는 플랫폼이 단말로 오는 TID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레인지도 있고 한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ID의 발급 주체는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말, 제어를 받을 때는 플랫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암호화 기능이 있어요. 암호화 기능은 오늘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이 옵셔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말사들이 그 플랫폼하고의 통신에 암호화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 필드를 쓰겠다라고 일로 마킹하고 저희 쪽에 보면 이제 기능을 좀 더 그건 필요하신 분들이 참조하시면은 AES하고 시드, 이제 시드를 왜 하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이제 보안 적합성 심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국가용 암호입니다. 시드하고 아리아가. 그래서 그런 니즈가 틀림없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까지 다 핸드쉐이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대한 소스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 플랫폼하고 시큐어하게 주고받고 암호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말이 그런 방법으로 인크립션 하면 저희가 디크립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단말에까지 뭐 하는 부분을 뭐 쉽게 에이전트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암호화 기능을 쓸 수 있다 말씀드리고, 현재 리저블드 필드가 있고, 그 다음 영역은 이제 이 메시지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게 데이터 전달인 경우에 페이로드의 맥스치는 2K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부분은 또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저 규격에 보면 쓰는데 빅 엔디안을 씁니다. 이게 왜 설명드리냐면 항상 보면은 이제 아무 이슈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슈를 겪는 제조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이트 오더링을 처리하느냐, 이제 이거 뭐 잘 아시죠? 이게 다 대부분 개발자니까. 이제 바이트 오더링의 방법은 보시다시피 그 우리 보는 순서대로 저장하는 빅 엔디안 방법이 있고, 결론적으로 저희 플랫폼은 빅 엔디안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제 리틀 엔디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단말이 이런 뭐 프로세스를 쓴다라든가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양쪽 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빅 엔디안 처리를 하는데 리틀 엔디안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메시지 자체가 이제 값 자체가 다 틀려지겠죠. 예를 들면 뭐 랭스부터 막 틀려지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빅 엔디안을 쓴다라는 거고요. 요 화면이 상당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인테저 값을 하나를 어사인할 때 요 빅 엔디안으로 그 어사인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요 한 4줄을 찍은 건데 너무 안 보이시는데 자료 바포 될 거니까요.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하고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그 필요할 때 커넥션을 맺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요. 그리고 단말 스스로 그 커넥션을 끊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레커멘데이션은 왼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커넥션 자체가 이동통신망을 통과하기 때문에 커넥션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선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그 RF라든가 이런 쪽에 그 점유가 발생하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무선 채널 관리도 효율화돼 가지고 메시징을 전혀 보내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실제 그 RF 자원을 잡진 않아요. 도먼트 상태로 빠지고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지국에 붙어야 되는 그 하나의 그 뭐랄까 대기표 하나는 점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통신사니까 그 상호 간의 효율적인 방법은 왼쪽이에요. 왼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오른쪽은 쓰지 마냐. 맺어놓고 뭐 이제 단말이 꺼지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TCP를 유지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떤 이 그 무선 자원을 사용하는 그 모니터링을 보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이 많이 사용하니까 부담은 있지만 필요하면 오른쪽을 쓰십시오. 예, 언제든지 그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상용한 서비스 중에서
이런 올레이존을 쓰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 기억에는 2개였나요? 3개였나요? 3개 정도. 예.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도 필요하면 쓰십시오.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했던 과제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대한 니즈가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이 세션이라든가 이런 용량을 대용량화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러니까 올레이존의 장점은 그겁니다. 새롭게 커넥션을 그것도 무선 구간이 포함된 TCP 셋업을 매번 하지 않기 때문에 맺혀진 그 커넥션으로 이제 제어 메시지를 받으면 제어가 빠르죠, 당연히. 예, 그런 게 필요한 부분에선 쓰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제어를 보내는 일이 간헐적이고 이런 경우에 올레이존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상호 인식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모든 올레이존 방법이 그렇듯이 커넥션을 맺고 끊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커넥션을 그러면 어떻게 정당하다고 간주를 하느냐.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핫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빗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규격상 올레이존 아까 전에 단말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올 경우에는 이 핫빗을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핫빗이라는 거 뭐 별 메시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내가 안 죽었어. 끊지 말아 달라고 하는 메시지죠. 근데 참고로 커넥션을 이렇게 맺고 있으면 저런 핫빗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 플랫폼 로직에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 망단에서 차단을 당해요. 한 2군데에서 차단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플랫폼이 호스팅되고 있는 데이터 국사에 있는 스위치 장비 이런 데서 차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단말이 최초에 이제 IP를 받을 때 이제 나트가 관여하는데 나트 서버에서 끊어요. 그래서 3G LTE 공이 한 60분 동안 아무 액션 없으면 해제 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핫빗은 저희 플랫폼하고의 이유라기보다는 망해서 안 끊기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수 수행 과정이 바로 앞에서 이미 강조한 바가 있는 레지스트레이션과 get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은 절차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나를 등록해줘. 그거의 결과를 받는 식입니다. 지금 서버에 내가 속한 서비스의 프로파일은 뭐지? 받는 겁니다. 그런 심플한 이 플로인데요. 각각의 그 구조를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앞에서 설명했던 코먼 헤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메시지 스페시픽한 메시지 이제 후반부인데 앞에서 설명한 그 헤더 중에서 최초의 레지를 할 때는 내가 여기 실어 볼 수 있는 값은 OS ID의 그 아까 전에 얘기한 단말의 번호입니다. 그 정도를 여기에서 실게 되고 도메인 코드는 내가 속한 서비스 코드입니다. 이 단말이 그 서비스에 속해 있는데 도메인 코드를 모를 수는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포탈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제조사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이 어느 서비스 아이디가 우리 포탈을 통해서 부여가 되죠. 그리고 나는 무슨 제조사다. 단순 스트링일 수도 있고 단말의 시리얼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이 프로토콜을 쓰시는 쪽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저희는 맞는지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단말에 고유한 현재 그 민 번호. 요 세 가지를 지금 인증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말 등록 이 패스 자체가 우리 포탈을 통해서 정당한 어떤 서비스 개발사나 그 전담 인력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보를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인증을 할 때.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 단말은 상호 이미 들어올 것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던 그 단말이다라고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용 시스템에서는 지금 저희 포탈에서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요. SKT의 그 단말 등록 그 인프라인 유키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면 맞으면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코먼 헤드의 OS 키의 그 필드를 채워와요. 우리 플랫폼이 리스판스에 채웁니다. 저 메시지를 버퍼를 잘 뒀다가 모든 GMMP 헤더에다 이제 계속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게이트웨이 아이디가 이제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2 이런 번호를 계속 쓰는 거는 이 프로토콜을 하면서 키로 쓰는 거는 당연히 보안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게이트웨이 아이디 이제 SC로 이제 프레픽스가 붙고 뒤에 이제 8자리 숫자가 오는데요. 요렇게 그
부여된 이 아이디를 이제 키로 쓰게 됩니다. 예.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 리퀘스트 패킷 구조고 이 역시도 앞에서 봤던 화면인데요. 어떻게 매핑이 되냐 하면은 도메인 코드가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단말의 서비스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OS ID가 이제 요겁니다. 위가 아니고 요 아래 필드예요.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제조사 아이디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포탈에. 뭐 이제 개발 과정에서 한 뭐 2개, 3개, 뭐 10개 이렇게 올리시는 요 정보하고 그 단말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돼서 보내는 리퀘스트 패킷이 또 동일한 값이 이제 태워져 오면 인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설명을 드렸죠. 게이트웨이 아이디가 이렇게 발급돼서 리스판스로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됐는데 프로파일은 그럼 왜 하느냐? 이게 약간 좀 옵셔널하긴 해요. 저희는 필수라고 하는데 제조사들 구현하시는 거 보면 나는 뭐 서비스 프로파일에서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버로부터 프로파일 정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뭐 확신하시면 사실은 구현하지 않아도 동작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기에서 리스판스로 오는 값들 중에 보면 이제 주기 보고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라미터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간격이 바뀔 수 있어요. 주로 어떤 시나리오에서 바뀌냐면 주기 보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토탈리 한 달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을 좀 되더라.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단말이 나가고 나서도 그 동적으로 반영하려면 요 프로파일 기능을 구현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딱 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돼서 그 단말이 보통은 레지스트레이션은 파워를 킬 때 합니다. 그리고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가이드는 그냥 파워 킬 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복해서 하면 저희가 플랫폼에서 중복 처리를 해드립니다. 계속 날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한번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로직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파워 킬 때 레지를 다시 보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레지가 아까 딱 거기까지만 구현된 상태에서 파워를 켰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레지스트레이션을 리퀘스트하는 패킷이 날아왔을 거고 우리 플랫폼에서 일치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레지 필요 이렇게 떴던 그 조회 화면이에요. 여기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럼 단말 등록이 상태에서는 사라졌다? 이게 뭐죠? 여기에는 작업이 덜 된 상태만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그 화면은 이제 이쪽 메뉴를 찾아가시면 서비스 이제 가능해진 단말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가능해진 단말로 나오고 그 SC 이렇게 되는 고유한 키까지도 이제 발급받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반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션으로 메시징을 주고 뭔가 하나 핸드쉐이킹을 했는데 그 다음 뭐 메시지들은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제일 보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날 코딩할 때 뭐 이슈들을 뭐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면 랭스 계산 오류가 제법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일일이 그런 걸 막 서버 로그를 뒤져가지고 리턴 주고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까지도 제공하게 된 거고 뒷단에 이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규격서를 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제목인데 하나는 게이트웨이, 하나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라는 부분을 당연히 질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저희는 이제 게이트웨이와 어태치드 디바이스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규격의 필드들을 잘 보면 항상 보면 이게 페어로 되어 있어요. 뭐 쓰든 안 쓰든 보면 단말이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플랫폼이 단말로 제어 메시지를 날릴 때 그 규격을 보면 항상 게이트웨이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게이트웨이는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모뎀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동통신 모뎀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뭐 반드시 이동통신이 아니어도 돼요. 뭐 이참에 말씀드리면 그 이더넷 기반의 단말은 우리 플랫폼에 못 붙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 전에 뭐 012 뭐 이렇게 쓰는 국번에다 맥 어드레스 넣으면 돼요. 예.
그건 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모뎀이 있는 뭐 그 유무선 모뎀이라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모뎀이 있는 그 위치를 게이트웨이로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어태치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뒷단에 물려 있는 디바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더넷, 와이파이, 블루투스 요즘 더 있잖아요. 뭐 다른 방법들 다 그 있을 수 있는 그 붙을 수 있는 엔드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어태치드 됐다. 이 게이트웨이에 붙었다는 거죠. 근데 왜 어태치드라는 표현을 쓰냐면 데이터 전달 과정이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화면에서는 보면 이런 기능을 쓰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쓰시는 경우에 보면 이 조회화면이 이 게이트웨이의 정보를 조회하면 이 붙어 있는 단말들까지 같이 조회가 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까지의 그 뭐 단말 개발 사례들은 보면 모뎀이 있는 여기에 뭐 동작을 하는 로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센서가 붙어도 여기 다 붙고 일체형이죠. 우리는 일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도 뭐 우리는 그런 개발 유형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어태치드 디바이스라는 개념은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챕터도 스킵하시면 되고 뭐 거기에 값을 태워야 된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IoT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쪽에 센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그 상용화해서 언론 보도를 많이 했던 그 뱀장어 양식장을 스마트화한 그 서비스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그 랩에서 만든 IoT 디바이스와 저희 소개하고 있는 이 플랫폼하고 연동해서 상용을 했던 경우인데, 거기서 말하는 어태치드 디바이스라는 건 바로 수조에 넣는 센서들이거든요. 센서에 이제 통신 모듈까지 같이 부착해서 선이라는 통신으로 게이트웨이에게 전달하고 우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렇게 조회하는 서비스였어요. 그런 센서 네트워크 구성이 많아지는 게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필요한 개념이 어태치드 디바이스인데, 결론적으로 저희 GMMP 규격은 그런 모델링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그 게이트웨이 밑에 종속된 어떤 단말을 다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GMMP 규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할 때 항상 게이트웨이를 거치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내는 주체는 게이트웨이예요. 플랫폼은 게이트웨이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뒷단은 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웨이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두 개의 필드가 페어로 있는데, 내가 이 게이트웨이 아이디의 주인이고 내가 종속되어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지금 보내는 데이터는 얘가 보내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디바이스 아이디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 값을 널로 처리하면 저희는 얘 자체가 보내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가 보내는 거구나. 10001이 보내는 거구나.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구분한다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낸 걸 잘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는 그 API가 있거든요. 오늘 설명하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 API에서도 다 어태치드 디바이스에 대해서 조회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를 게이트웨이에 전달하는 게 이제 그 궁극적인 그 목표면 디바이스 아이디는 널로 주시면 되고요. 근데 디바이스 아이디를 채웠다 그러면 너가 소화해야 될 명령어가 아니라 너가 한테 붙어 있다라고 나한테 알려준 이 3번한테 보내야 되는 명령어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알겠어요. 우리 GMMP 규격은 뭐 모델링적으로 어태치드 디바이스도 표현할 수 있고 하는 건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프로토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GMMP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통신 인터페이스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이쪽에서 그 코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GMMP 같은 규격을 또 드라이브 해봤자 사실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뒷단은 제조사 영역이거든요. 단말 제조사 영역. 그래서 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우리 경쟁사들 중에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레커멘드 규격이라고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잘 안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설명한 게 어떤 상태냐면 단말은 좀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밸리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활용이 상호 이제 되는 단말인데 첫 번째 소개하는 액션은 바로 주기 보고예요. 주기 보고입니다. 이 단말이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이죠. 심플합니다. 플로우는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건데 채워 넣어야 되는 필드 이제 코먼 헤더에 대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에 속한 이 게이트웨이 방금 설명한 거 기억하시면 이제 만약에 어태치드 디바이스 건이면 여기까지도 기입을 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서비스에 속한 단말인데 어떤 종류냐 하면은 보고의 그 유형을 4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좀 데이터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가 좀 있는 그걸 이제 1번 주기 보고로 보고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장애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장애 상황이 이제는 해제됐다. 결국 단말이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이지 않은데 한 번씩 일어날 때 이제 쓰는 리포팅 타입으로 3번 이벤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왜 저렇게 나눴냐? 뒤쪽에서 나중에 데이터 가져갈 때 저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는 API가. 예, 그러니까 뭐 이벤트 데이터만 따로 줘야 할 수 있고요. 1번 타입의 주기 보고만 따로 줘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 우리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비디오 데이터인지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니까 그런 타입으로 이 데이터를 좀 설명하는 그 마임 타입과 같은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규격서의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면 현재는 거의 뭐 80~90%가 텍스트죠. 텍스트. 스트링 텍스트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EK가 허용되는 안에서 뭐 이미지를 아주 저해상도 이미지를 그러니까 뭐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마임 타입처럼 지금 전달하는 그 저기 데이터는 EK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지야, 흑백 이미지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페이로드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 바디인데 이게 최대 EK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단말 제어입니다. 단말 제어는 정말 많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제어를 지원하느냐? 뭐 사실은 필요하신 건 다 지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평균적으로 상용화된 단말에서 사용하는 단말 제어 메시지 종류가 뭐 10개 내외신 것 같아요. 예, 10개 내외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규격상으로는 뭐 수십 개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어를 실제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저희 플랫폼은 상호 저쪽 뒤쪽에 예를 들면 관제나 스마트폰 앱이 됐든 뭔가 이게 명령어를 실제 이제 전달하는 주체 그리고 단말한테 이제 그 전달되는 과정에 저희 플랫폼이 있는 거지 그 전달을 하고 나서 뭐 그 액션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 다 단말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액션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저희 역할은 사실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메시지 제어 규격을 지원합니까? 충분히 지원하죠. 예, 뭐 확장 필드들을 두고 있어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규격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런 도메인에서 필요한 프리디파인드 된 그 명령어 셋은 이렇더라. 뭐 예를 들면 리셋, 리부트, 뭐 타임 싱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규격서에 보면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엔 지금 설명드린 다 동일한 이 플로우를 따르고 메시지의 그 명령어 타입만을 거기다 이제 어사인하는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구분해서 던지는 거고 단말은 구분해서 그 액션을 하는 주체는 결국 단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말 제어라고 하는 것이 뭐 상당히 사실은 심플하죠. 근데 그 액션을 다 해내는 주체는 결국 단말이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단말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사실 얘기하지만 속뜻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플로우를 한번 보시죠. 이제까지 설명드린 플로우는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간단했는데 단말 제어는 이와 같이 동작합니다. 먼저 단말 이 왼쪽에 있고요.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단말 제어를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 OMP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모비우스입니다. 이건 이제 단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단말은 일단 무엇부터 하냐 하면은 그 액션의 결과 이전에 이 제어 명령어를 잘 받았다를 먼저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구간에서
그 뭔가 일을 하죠. 그 제어에 해당되는 액션을 하죠.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줘야죠. 결국은 단말이 알려줘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항상 모든 이 메시지가 이제 하나의 작은 세트로 나누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보면 내가 이게 수행한 결과야. 알겠다라고 하는 리스판스를 이제 플랫폼이 마지막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은 보면 던졌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한 액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리셋이라고 쳐요. 리셋은 단말에 따라서 이제 그 껐다 켜지면서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여기에서 걸리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 리셋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결과를 지금 내가 던진 그 제어 메시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회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 핸드쉐이킹 하는 프로토콜 상에서 보면 상태가 다 다르게 조회가 됩니다. 뭐냐면 최초에 이걸 던졌죠. 던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달까지는 했더라도 이 상태에서 지금 제어 결과가 어때? 라고 조회해 보면 결과가 뭐라고 조회가 되냐면 프로세싱 상태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세싱 상태. 근데 프로세싱 상태인데 단말이 어찌됐든 잘 받았어요. 그리고 주게 되고 그 다음부터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어크가 되는 거예요. 단말이 일단 받긴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받았다.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서 나는 줬다고 하는데 단말이 뭐 꺼져 있었다거나 이래가지고 묵묵부답이었다. 이 어크를 안 줬다. 그러면 프로세싱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타임아웃으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나서 프로세싱이 되고 나서 어크까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갈 수 있는 상태는 이거죠. 일단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가부를 알려주겠죠. Success와 Fail을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조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설명 안 드려서 그런 건데요. 이 조회하는 API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단말이 제어 메시지 하나를 처리하는 저 플로상에서 조회를 해보면 시시각각 상태가 저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어 메시지는 사실은 플로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기보관 반대지만 메시지의 형태는 정말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common header와 어느 서비스에 속한 단말인데 이런 명령어를 해줘 라는 겁니다. predefined set은 다 이제 그 할당된 값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user defined라는 영역도 따로 두고 있고 reserved라는 영역으로 저기 결국 인테저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두고 있어서 실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단말에 뭐 한 수십 개의 제어를 하시고 싶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가능합니다. 규격적으로는 충분히 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리턴되어 오는 방식은 일단 보냈던 것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면서 리절트 코드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리절트 코드가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페일이야?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즌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코드를 좀 상세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플랫폼 입장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보니까 뭐 어땠다 이런 좀 그것도 우리 규격서에 보면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코드와 그 해당되는 설명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SMS 제어라는 또 방법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용한 어떤 경로예요. 그래서 SMS가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뭐 만약에 안 되는 상황, 어쨌든 뭐 망의 이슈든 어쨌든 그때 사실 다른 경로로 제어를 보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플로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SMS는 아시다시피 그 길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GMMP 그 규격을 아주 콘덴싱을 한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느냐? 제어를 보낼 때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아이디 이건 구분은 해야죠. 그죠? 뭐 SMS는 사실 단말에 Q로 쌓이기 때문에 트랜잭션 구분 안 해주면 이게 언제적 명령어인지 껐다 켜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 건지 이렇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는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그 명령어 타입이 여기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롱 센텐스는 뭐냐면 이 다분히 SMS라서 그런 거예요. MMS의 로직을 아시면 이해가 쉬워요. 뭐냐면 SMS가 아무래도 길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뭘 이렇게 이 바디로 좀 보내려고 했는데 좀 많아요. 그러면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롱 센텐스라 플래그이거든요. 그래서 1로 세팅을 하면 더 있다는 겁니다. 미처 못 보낸 게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말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냐 하면 MMS처럼 우리 플랫폼으로 접속을 해서 그 메시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 규약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격서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단말의 아이디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왜 어태치드 디바이스 내용은 없냐?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는 모뎀이 있는 게이트웨이로의 그 제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태치드 디바이스는 이 모뎀 SMS 메시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메시지 바디가 이런 거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페이로드는 그런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거든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64 인코딩의 방법은 이게 뭐 암호화는 아니지만 그 보안 강화 효과가 있는 게 보통 이제 그 6개씩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길이가 길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순수 그 플레인 텍스트 기준으로는요, 38 텍스트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은 많이 써요. 제가 SMS 저거는 뭐 안 써도 되겠네가 아니고 거의 모든 이 제조사들이 이 기능을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타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죠.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단 그 업데이트할 파일을 안전하게 다운로드하는 절차.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이 로컬에 있다라는 전제하에서의 그 업데이트 절차가 있는데, 이 일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 포탈에서 제어를 하게 돼 있어요. 포탈에. 그런 메뉴를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말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시작은 명령으로 시작해요. 포탈에서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해라고 하는 명령어겠죠.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해서 요거에 대한 일단은 리퀘스트에 리스판스 하고, 그리고 FTP 정보를 요청해 받습니다. 요 리스판스에 보면 어떤 IP, 포트, 그 FTP 접속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와요. 그래서 그 파일을 내려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은 그냥 FTP 수행 과정입니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것도 제어기 명령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명령어 절차를 따라야 돼요. 이게 이제 어크에 해당되는 거고, 그 수행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 결과라고 뭐 success or fail을 주고 잘 받았다 이러고 이제 끊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투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투 스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 포탈에서도 조회하면 다운로드는 성공, 뭐 실패,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냥 이 포타가 한 단계로 이렇게 그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차는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성공한 단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라는 명령어죠.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그 바이너리를 체인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되는 겁니다. 그 포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타는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은 단말이 파일을 막 내려받으면서 하면 이제 밴드위스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메뉴를 보시면 단말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또 나눠서 이렇게 예약을 걸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용해서 한 뭐 10,000대를 뭐 해야 된다 이러면 그냥 10,000대를 그냥 한꺼번에 하게 이렇게 승인해 드리지를 않고요. 플랜을 짜게 가이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눠서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말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메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달 부분이 이 포탈을 내려받을 때 이게 이제 이동통신망 구간이 껴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 제조사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의 소프트웨어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제조사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고객이 뭐 이넨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그 M2M 이쪽에 그 IoT에 쓰는 요금제가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작게 내고 돈을 작게 내고 데이터 사용량도 작게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그 요금제 그 월 3,500원 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한 7메가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알뜰하게 거기 안에 써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변수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좀 몇십 K 정도의 뭐 라이트 할 수도 있지만 몇몇 사례들을 보면 뭐 메가를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아까 전에 그 피 같은 데이터가 차감이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조사들은 눈치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제조사의 문제로 인한 업그레이드면 요금은 고객이 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격 지난 그 10월, 작년 10월 8일부로 이제 여기 저희 플랫폼하고 요 내려받는 요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량은 저희가 비과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사들이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로직 우리도 있다. 뭐 저 정도는 제조사면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능도 있다. 근데 그 기능을 쓰면 비과금 혜택을 못 보시는 거고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비과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참고로 우리 개발의 단계에서 지금 연동하고 계신 이 분당에 있는 테스트베드 시스템에서는 뭐 대부분이 시험 번호를 쓰시기 때문에 과금되지 않고 있는 번호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비과금 뭐 이런 혜택이랑 관계없고요. 상용에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거의 이제 그 발표가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그 지금 오늘 설명의 내용을 쭉 보면 저는 이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레지스트레이션을 잘 해서 데이터도 보내고 제어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궁금해지는 게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조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GMMP 구현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려고 해도 뭐 웹을 짜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 메뉴에 찾아가시면 오픈 API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실제 단말로 명령어도 다 SMS라든가 이런 실제 그 동작으로 그 전달을 하는 그 툴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없어도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건 이제 선택 그 디폴트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고요. 1번까지는 이거 뭐 눌러 보시면 그냥 나타나는 건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2번 API 검색 이런 걸 딱 누르면 다음 아마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말에 주기보고라고 보낸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보자. 그런 API 딱 선택하고 여기서 내가 조회하고 싶은 단말은 이거요. 이렇게 딱 지정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짜지 않아도 지금 내가 지금 내 앞에 이제 놓고 이제 개발하고 계신 그 단말이 데이터를 잘 보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런 건 이제 1번 과정이에요. 그냥 디폴트로 선택하시면 되고 2번에 나는 이 게이트웨이에 이벤트 최신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보자.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규격이 그 엣지 규격에는 없던 규격이에요. 저희가 다 인핸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단말에 대해서 조회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결과 화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행 딱 누르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행 화면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키운 겁니다.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면, 난 단말에서 뭐 이렇게 안 보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베이스 64 인코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64 인코딩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이트 가면 쉽게 바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요거를 딱 페이스트 해보면 이렇게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구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실은 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베이스 64 디코딩을 해서 이제 그 값을 쓰는 건데 이쪽 동네는 거의 자바라든가 이런 스크립트 동네인데 저런 라이브러리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도 아닙니다. 이런 포탈 이런 건 설명을 위해서 예시로 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이 일체 일을 저희 우리 기술을 지원했던 우리 그 개발사 지원 인력들도 오늘 여기 참석하셨는데, 제일 많은 어떤 지원 업무의 양, 제가 굳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50% 이상은 최소한 됐던 일들이 뭐냐면, 보낸 것 같은데 응답이 없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방법은 일일이 서버 로그를 뒤져서 이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프로세스상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메일로 주고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일체 관계되신 분들 보면 이제
CC에 보면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보면 솔직히 단말사 실수가 많아요. 예. 우리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넨스 포인트를 찾고 이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면 단말사들이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우리도 부하를 줄이고 좀 셀프 디버깅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이번에 만든 기능인데요. 여기 이제 콜 트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딱 이렇게 이제 메뉴상 찾아가 보시면 있습니다. 포탈에. 그래서 뭐 이런 이름 주고 뭐 날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서비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록 탁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엄청난 범위 하면 아시다시피 그 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 타겟 어느 서비스 어느 단말 그것도 무제한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스 1시간, 예, 10분, 30분, 1시간까지만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짜친 거를 테스트 해 보시면 날려 보시면 그게 이제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에서 이제 이쪽은 이제 유형 뭐 이렇게 또 이거 레벨 증가시키면 뭐 헥사 디코딩 한 것까지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지원 방법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해보세요. 이렇게 요 기능 한번 써보세요라고 응답을 했더니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시간이 세이브되고 그만큼 또 셀프 디버깅 하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자, 제가 이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